안녕하십니까. 작은 지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요즘 흔히 TPO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을 가리키는 영어인 time, place, occasion의 머리 글자들을 모은 단어죠.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상황에 부합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이 말은 일본식 영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패션 브랜드인 밴의 창립자 이시즈 켄치케가 1964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해외 방문객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일본인들로 하여금 올바른 복장을 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던 데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식 영어라고 해서 반드시 배척해야 할 것까지는 없겠고, 또 나름 설득력 있는 일종의 도식을 제기하고 있어서 유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와 장소를 가리라는 우리말 표현도 있고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예절이 중요하다는 건 문명사회에서는 상식과도 같은 일이라 뭐 대단한 지침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약어까지 써가며 쓸 거는 아닌 듯도 합니다. 아무튼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발언과 의사결정에서도 이렇게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 측면에서의 적절함을 발휘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것도 단순히 눈치를 잘 봐서 행동하라는 어떤 얕은 수를 말하는 게 아닌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올바른 판단과 발언을 행하는 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해가는 데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월요 브리핑으로 진행되는 오늘 정준이의 논은 바로 그렇게 지금 이곳의 상황에 맞거나 맞지 않는 판단과 발언에 관한 겁니다. 정준이의 논 97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포석에서 이 첫 번째 돌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관련돼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절박합니다. 실제로도 어마어마한 정치적 무게를 갖는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으니 정치적으로 큰 구조적 위기에 처한 이 정당으로서는 세고 절박하고 위태위태하기까지 한 발언과 행동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위중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위중함에 대한 이들의 반응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영 들어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죠. 자, 먼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가족 등을 동원해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 1월 14일에 제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지킨 명예 같은 것이 남아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이 결정은 정당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요컨대 자신들이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했던 전직 당대표를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를 통해서 내쫓겠다는 결정을 한 셈이죠. 이 자체로 보자면 무척 위중하고 절박한 판단을 내린 건데 어쩐지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은 시큰둥한 느낌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최고위원 사퇴 등의 압박을 통해서 결국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는 윤리위원회 징계를 통해 제명이라는 수단까지 수종적으로 동원한 거죠. 이와 내용적으로 보나 절차적으로 보나 매우 유사한 종류의 방법이 이준석 전 당대표, 현 개혁신당 대표에게도 적용되었던 바 있어서 이름은 비록 자주 바꾸지만 뼈대로는 유서 깊은 이 정당이 이제 새로운 전통을 세워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하긴 전당대회로 뽑힌 대통령 후보를 하룻밤에 갈아치우는 데에서 만약에 법원의 제지가 없었다면 거의 성공할 뻔했던 정당이고요.
또 당대표 출마 후보자를 억지로 주저앉힌 채 특정 종교 집단을 대거 입당시켜 특정 인물을 당대표에 앉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그 당대표는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김건희에게 비싼 가방도 선물했다는 또 다른 혐의로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 그런 정당으로서는 이 정도야 난감할 일도 부끄러울 것도 없겠죠.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은 그런데 여러모로 희한합니다. 이 사안이 문제시되었던 건 벌써 2년 전의 일입니다. 아무리 현직 당대표로 한동훈 씨가 재임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때 윤리위원회를 열어 진상 파악을 통한 처리를 했으면 될 일입니다. 왜 이제 와서야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했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죠. 다른 한편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딱히 억울해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당대표 신분으로 본인이 직접 했건 가족을 동원했건 당 게시판에 그런 저열한 비방글을 올렸다는 이번 판단이 정말 조작이라면 정치 보복 운운하지 말고 진작부터 엄밀한 반대 입증을 해갔던 게 맞죠. 스스로 법률가라고 그렇게나 자랑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을 벌여서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고 말함으로써 대충 사과를 대신해 보겠다고 나선 것조차 우습기만 합니다. 그 와중에도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면 그 전부터 이미 내보이고 있었던 이 자의식 과잉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 자기 당 의원의 대부분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당시 대표가 무슨 계엄을 막고 당을 지켰다는 건가요? 계엄을 막은 건 시민들이고 주저없이 담장을 뛰어넘었던 민주당, 혁신당, 진보당 등의 당시 야당 의원들이었죠. 또 그 당을 지키겠다면서 지금도 굳건히 각자의 자리들을 지키고 있는 건 다른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대 다수는 계엄 해제 의결에서 빠졌고 탄핵소추 의결도 반대했고 윤석열 체포를 막는 대열에 동참했고 헌재 탄핵 결정에 반대를 외치면서 지금까지도 윤 어게인과 함께하는 식으로 자기들의 당을 지키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 당대표였던 사람을 제명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가 바로 장동혁 현 당대표입니다. 한때는 친한계라고까지 불리우며 한동훈 씨의 옆에 찰싹 붙어있던 그가 탄핵 반대와 윤 어게인을 부르짖으면서 신임 당대표가 됐고 전임 당대표를 2년 전의 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죠. 최고위원회 의결이라는 최종 절차를 미룬 채 갑자기 단식이라는 이상한 이벤트로 돌입한 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한편으로는 통일교 특검 관철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이미지를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잠재적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내치는 데에서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힐 수 있는 묘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정치에서 절박함을 대국민적으로 호소하는 수단인 이 단식이라는 절체절명의 방법을 쓰고 있는 장동혁 당대표의 움직임에 전혀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맞는 정치적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걸까요? 물론 그 누군가의 주관적 의식 안에 제가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또 단식이라는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조롱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장동혁 당대표의 지금 언행이 시민 다수의 호응을 얻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다고 말할 수밖에요. 게다가 국민의힘은 자기 당 출신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불참 의사를 고집하다가 겨우겨우 시작된 청문회에서 공방만 거듭한 채 파행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이 왜 청문회까지 이렇게 파행을 놓으려고 했는지 정상적인 시선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이해운 후보자를 희대의 배신자로 보든 또는 장관 부적격자로 보든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공식적인 장을 통해서 마음껏 검증과 비판을 펼치면 될 일이었죠. 한때 자당의원이었던 사람이라서 얼굴 마주하기가 개면쩍다는 걸까요? 설마 그랬다면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도 즉각 제명이라는 아주 신속한 징계 수단을 사용했을 리도 없겠죠. 제가 짐작하건대는 민주당이 냉정하게 검증하며 공격을 할지 아니면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면서 적당히 눈치 보는 작전을 취할지 시체말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의한 검증이 부실하면 부실한 대로 혹은 민주당이 공격이 치열해서 이 후보자가 더 상처를 입으면 입는 대로 자신들에겐 정치적 묘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내심 이해운 후보자가 그 당에서 다선 의원을 할 때까지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간접적 책임을 떠안을 위험도 피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으로 묘수이건 악수이건 공당으로서 제대로 된 정치적 선택을 통해 이른바 전공법으로 여론의 지지를 얻는 일에서 점점 더 무력해지고 있음은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단기적이고 정파적인 이득 관점에서 보든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공익 관점에서 보든 지금 여기에 이 상황에서 벌일 최선의 정치적 선택은 분명히 아니었던 거죠. 조금 길게 짚어본 이 첫 번째 돌의 의미는 국민의힘은 우리 민주정치의 이른바 고인물을 넘어서 아예 고인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은요. 아무래도 정치에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총희 님이 의견 주셨듯 단식이나 연대 같은 것들도 정의 같은 개념들도 모두 오염되어 버렸고 이 고인돌이 그렇게 오염시키는 토대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자, 오늘 놓게 될 두 번째 돌은 윤석열 체포방해 1심 결과에 관련해서인데요. 내란 재판에서의 윤석열에 대한 특검의 사형 구형, 그리고 폭동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던 정광훈 목사 관련 뉴스 외에 아마 지난주에 논객 여러분들을 가장 기대하게 했고 또 달구기도 했던 뉴스일 겁니다. 1월 16일 백대현 재판부는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0년의 딱 절반입니다. 이런 선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참으로 장대했는데 그 결말이 참으로 좀스러워서 많은 분들이 속은 느낌이 들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가 권력기관을 사병화하여 법 집행을 방해하고 헌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마당이니 더욱 그랬죠. 윤석열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저지한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굉장히 큰 죄입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일부 국무위원을 제외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이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직권남용 혐의죠. 그 외에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비화폰의 통신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이었고요. 이 가운데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어서 이를 통해서 최고 형량으로는 11년 가까이 그리고 최저로는 1년 정도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었습니다. 특검의 구형량은
보시다시피 징역 10년이었고 최고치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법원의 선고 형량인 징역 5년은 중간치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 그리고 사후에 만든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행위,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던 1심 재판부가 정작 형량 선고에서 감경 사유로 밝혔던 것은 다음의 내용이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일부 혐의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범행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특히 형사처벌에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상 참작했다고 말한 거죠. 여러분들의 분노 포인트는 바로 여기서 터졌을 겁니다. 흔히 내란도 제법이 있느냐며 울분을 토로하기는 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내란 자체가 초범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기존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것이어서 법리적으로만 보면 아주 완전히 말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여전히 특정인에게 유리하기만 한 법리라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백대현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이렇게 요약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이 불법이 아니라는 둥, 공수처의 영장이 원인 무효라는 둥,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친 언필칭 법조인 출신의 전직 대통령과 그를 비호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변호인들 앞에서 판사로서의 자신의 법적 권위가 우위에 서 있음을 자랑하는 한편 결국 5년이냐 10년이냐의 논쟁은 무색하게 만들 형량인 사형이냐 무기냐를 두고 다툴 내란 재판부에게 그 부담을 떠넘긴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판사로서의 법적 권위는 자신이 갖고 양형의 부담은 남에게 넘기는 일종의 체리피킹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윤석열에 대한 향후 재판의 가늠자가 되는 재판을 수행하면서 윤석열 내란의 무죄 처리 등은 불가능하며 그들이 벌여온 온갖 법리적 주장 등은 수용될 수 없음을 향해서 튼튼한 법적 토대를 놓았다는 점, 그것까지는 높이 평가해 줄 필요는 있겠지만 결국 윤석열을 어떻게든 봐주려면 이러한 법적 방법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먼저 예시해 준 결과물이어서 이 공화국의 한 시민으로서 무척 불쾌합니다. 자, 그런 한편 한겨레가 오늘 사설을 통해서도 지적한 바 있듯 윤석열에 대한 체포를 막아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워야 하는가의 문제도 중요하게 남습니다. 잘 아시듯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윤석열에 대한 1차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어서 전 국민이 탄식을 터뜨리던 바로 그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 반대 시위를 벌인 바 있죠. 지금의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등 현 국민의힘 지도부 대부분이 참석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30명이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면서 한남동으로 갔죠. 비록 이 두 번 모두 이들은 몸으로 막아 나서지 않아서 사법적 책임은 피해갔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책임은 도저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내란 재판에서도 그러겠지만 이번 재판 역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들은 버틸 때고 그때쯤이면 국민들이 기억을 하지 못할 것만 기대하고 있겠죠. 바로 여기서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도 못하고 상황이 뭔지 이해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놓은 두 번째 돌의 의미는 법관이든 정당이든 참으로 시대 정신을 읽지도 못하고 이 시점에 적합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을 전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모든 종류의 책임을 물을 겁니다. 자, 오늘 두게 될 세 번째 돌은 통혁당 재건이 사건의 재심이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사법부 그리고 재판, 법조계 등에 관련된 뉴스는 매번 실망을 거듭하게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바람직한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나온 통혁당 재건이 사건 재심 무죄 결정이 바로 그 사례인데요.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이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고 강을성 씨가 사형 집행 50년 만에 비로소 무죄를 인정받은 거죠. 1974년 육군 보안사령부에 의해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붙잡혔던 강을성 씨는 다른 몇몇 동료들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아서 1976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통혁당 재건이 사건은 1968년에 있었던 남한의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지하당을 조직했다고 알려진 통혁당 사건과의 연결점이 사실은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꼽힙니다. 자, 그리고요. 강을성 씨를 당시 수사했던 보안사령부는 전두환이 거점을 삼아서 쿠데타와 권력 획득을 꾀하게 했던 그 부대이고요. 민주화 이후에는 민간인 사찰 사건 등으로 해체되어서 결국 정치 중립을 표방하며 기무사로 이름을 바꾼 바도 있죠. 그러다가 또 박근혜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으로 다시 한번 해체됩니다. 그래서 안보지원사로 이름을 바꿨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첩사로 재구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방첩사가 다시 또 이번 내란에 주축이 된 겁니다. 보안사에서 시작돼서 방첩사로 이어졌던 이들 부대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듯 권위주의 정부 그리고 민주화 이후로도 권위주의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았던 모든 정부들에게 연관되어 있었던 아주 문제 많은 부대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 상태를 빌미로 만들어진 군 내부에 이 권력 집단은 스스로 권력이 되기도 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기도 하면서 몇 번이나 이름을 바꿔가며 결국 그 명맥을 유지해 왔지만 이번 내란 사태에 연루되면서 이제 완전히 해체될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의 퇴장과 함께 사건을 이렇게 조작해내고 내란에 연루되는 그런 이 부대의 불명예도 함께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늘 긴장해야 할 겁니다. 이번 재심에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고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까지 포기하며 유족에 사과를 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재심을 결정하고 또 무죄 선고를 내림으로써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충견에 불과했던 과오를 조금이라도 씻어내고자 노력한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로써 검찰과 사법부의 역사적 책임이 사라지는 걸까요? 이 또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돌의 의미는요. 국가는 결코 스스로 선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시민의 의지를 결집한 헌법의 수호를 통해서만 잠시 순치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윤석열이 재임 당시에 그렇게 입버릇처럼 내뱉던 말, 자유. 지금 극우라고도 부르기 어려운 윤어게인 세력이 맨날 입에 올리는 그 자유. 그것은 국가 권력이 언제든 우리의 목숨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우리가 헌법을 무기로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것에 정확히 배반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를 욕되이 부르지 말라고요. 오늘 두게 될 마지막 돌, 네 번째 돌은 지난주 댓글 AS인데요. 검찰개혁 문제를 다뤘던 화요일 논에 대해서 귀선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읽어드리면 정준희 교수의 명쾌하고 시원한 논리에 늘 위로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수구 세력과 민주 세력이 그 지지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이유를 논하여 달라는 겁니다. 즉, 수구 세력들은 자기 지지자들을 위한답시고 불법 내란까지 불사하면서 정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 세력이 집권하면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면서 심지어 내란 동조 세력까지 껴안으려고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여 무식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전혀 무식하지 않은 질문이며 너무나 온당하고 또 정당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바로 현대 민주정치의 본질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민주정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구나 지지자의 바탕을 둬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다시 말하면 부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전체 국가를 통솔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본질적 모순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공화정 하에서 표방되는 모든 이념이나 실행되는 모든 정치는 출발점으로서의 자기 집단의 이익 또는 일부의 이익을 국가 공동체 전체의 보편적인 이익으로 바꾸어서 성공적으로 설득해내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지자의 출발점을 우리라고 하는 것의 크기를 전체적으로 키워내는데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의 이익을 유보해 두거나 때로는 희생하는 게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올바른 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인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정치입니다. 이 중간 어딘가에 현실적이면서도 올바른 정치가 자리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 주셨듯 그간의 민주 또는 진보 지향의 정치가 자신의 지지층의 희생을 담보로 이 민주공화정에 좀 더 올바른 정치를 감당하려 해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정치 세력은 말씀처럼 자기 지지층의 이익만을, 즉 보편적인 이익이 아닌 특수한 집단의 이익을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었고 그들은 결코 올바른 정치를 해오지 않았으며 심지어 국가를 감당할 역량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소수파였던 민주 진보 정치는 자신의 지지층의 이익을 일부라도 희생시켜 가면서라도 국가 전체를 통치하려고 하고 국민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편적으로 수호하려고 노력해온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소수였지만 국가를 감당하고자 했던 세력이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는 민주 내지 진보 지향의 정치에게도 조금 다른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의 기치 아래, 민주가 내걸고자 하는 민주적 가치 아래에서 보수와 진보의 경쟁적 가치를 어떻게 보편화하는가가, 즉 그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진 상황으로 이동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지지층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좀 더 어려워 보이는 정치인, 그것이 국민 일반에게 대단히 이득이 될 수 있는 정치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설득을 포기한 채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수파가 아닌 민주 진보 지향의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던져주셨던 질문은
바로 우리 민주정치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와 약점 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정치를 구현하고자 했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대신에 이제는 과거와 같은 일방적 희생 위주의 정치와는 다른 종류의 좀 더 어려운 정치를 수행해내야 될 필요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보편적 가치로 바꾸어내기 위한 정치인을 비롯한 우리 시민 자신의 또 다른 정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대정신이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세상살이 한 줄기 빛을 보며 살아가는 노인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감사의 말씀을 주신 김윤철 님도 계시고요. SD님은 국민 주권자들은 EQ, IQ가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동의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마음이다. 저도 답답합니다라고 바로크님께서 말씀 주셨고 원FA님께서는 협치, 선의, 당평, 통합, 양비론 등은 민주정의 최선의 가치가 아니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겼나요? 님께서 논이 없어지나요? 설마 겸손해서 그럴 리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 의문이고요. 너무 불안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전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고 상황을 인지하여 대처하는 능력은 고급한 지적 역량을 갖춰야지만 가능하기도 하나 또한 다른 이들이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늘 잊지 않으면서 행동하려는 공감력을 키움으로써만 또 가능합니다. 어쩌면 그 공감력이 오히려 더 바탕에 있는 것이고 지적 역량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공감이 자칫 잘못해서 하향 평준화로 가게 하지 않고 상향 평준화로 향하도록 이끄는 일종의 보조적 견인차라고 할 수 있겠죠.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공감력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범한 사람들의 지적 역량이 우리를 더 이상 저열한 공모나 부패로 향하게 하기보다 더 고등한 수준의 협력과 개선으로 향하도록 대폭 성장해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지적 역량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해왔던 그 높으신 양반들은 애초에 평균 수준의 공감력조차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위를 갈 수 있었고요. 이제는 지적 역량조차 하향을 거듭하면서 점점 더 저열해지고 있다고 볼 만한 여러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와 장소, 상황에 어울리는 정치를 가능케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획득해서 지키고자 하는 지위나 기득권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 갖고 있는 평균적 공감력과 지적 역량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데에서 새로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준이의 논 97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